안녕하십니까? 편안하게 자세를 잡으시고 눈을 감은 채 우리 우주 만물의 가장 어두운 시면으로 떠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별들, 행성들, 은하들, 그리고 성운들까지. 이 모든 장엄한 물질들, 우리가 알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우주 전체의 단 5%에 불과합니다. 단 5%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95% 중에서도 대략 27%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암흑물질, 다크매터이라 부르는 미지의 존재입니다. 이 물질은 그 누구도 직접 보고, 만져보고 혹은 측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이 행사하는 중력적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우주 오케스트라의 진정한 지휘자입니다. 은하들이 어떻게 회전하고 어떻게 모여 은하단을 형성하며 가장 거대한 규모에서 우주가 어떤 모습을 갖출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암흑물질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수수께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미스터리가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난제 중 하나인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제 어둠의 왕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암흑물질 발견의 역사는 약 100년 전에 시작된 고전적인 과학 탐정극입니다. 20세기 1930년대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 프리츠 즈위키는 다소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머리털자리 성좌에 있는 거대한 은하단, 즉 코마 은하단, 코마 클러스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별 은하들이 이 은하단 내부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했고 바로 그때 모순 패러독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하들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별, 가스, 먼지 등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전체의 중력만으로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츠비키의 계산에 따르면 코마 은하단은 마치 최고 속도로 회전하는 엉성한 회전목마처럼 오래전에 산산조각 나 사방으로 흩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은하단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츠비키는 은하단 안에 어떤 숨겨진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한다고 가정했고 이를 독일어로 둥클레 마테리에, 즉 암흑물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암흑물질의 중력이 은하단을 묶어주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는 츠비키의 주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괴짜로 취급받았으며 그의 결론은 단순히 계산착오로 치부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다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기까지는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이는 또 다른 저명한 천문학자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은하 회전목마 속의 유령이라는 제목의 저희 조사 첫 번째 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세기 7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은 동료 켄트 포드와 함께 우리 은하와 닮은 나선 은하들을 아주 면밀하게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별들의 회전 속도가 은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뉴턴 이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에 따르면 가시적인 물질에 주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은하 중심부의 별들보다 외곽에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느리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예로 들어봅시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행성의 공전 속도는 느려집니다. 수성은 자신의 궤도를 매우 빠르게 질주하지만 멀리 있는 해왕성은 훨씬 더 여유롭게 움직이죠. 모든 과학자들은 은하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베라 루빈이 발견한 결과는 기존의 모든 예상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하의 가장 외곽에 위치한 별들이 중심부의 별들과 속도가 같거나 심지어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마치 회전 목마를 돌렸는데 중앙축에 가까운 말들과 가장 바깥쪽의 말들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과 같았죠. 이 별들이 우주 공간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궤도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청난 양의 보이지 않는 질량, 즉 중력을 가진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라 루빈의 이 연구는 프리츠 츠비키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최초의 반박 불가능하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은하계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별들의 질량을 몇 배나 능가하는 질량을 가진 보이지 않는 실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설명하자면 거리에 따라 속도가 떨어지는 예상 회전 곡선과 루빈이 실제로 관측했던 평평한 실측 곡선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평평한 회전 곡선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물질, 즉 어둠의 물질이라는 불을 가리키는 연기였던 셈입니다. 이 발견은 우주론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의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라 루빈의 연구가 세상에 이 이상 현상 아노마리의 존재를 확신시킨 후 과학자들은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 암흑 물질, 다크매터, 이 어떤 이국적인 물질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아주 희미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천체들의 집합체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가 바로 마초 가설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초는 은하 헤일로 속에 거대하고 압축된 천체 Massive Astrophysical Compact Halo Objects의 약자입니다. 이 복잡한 이름 뒤에는 이해하기 쉬운 천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어버린 백색 외성, 중성자별, 항성 질량 블랙홀, 혹은 실패한 별이라고 불리는 갈색 외성,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엔 너무 작은 별들 같은 것들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들의 헤일로가 이 마초 천체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총질량이 별들의 관측된 회전 속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검증 방법은 매우 우아했습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별 사이에 이처럼 거대한 압축 천체가 지나갈 경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그 중력장이 렌즈 역할을 하여 별을 짧은 시간 동안 더 밝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 현상을 중력미세 렌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90년대에 수백만 개의 이웃 은하 별들을 수년간 관측하며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미세 렌즈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암흑 물질을 설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관측 결과 에마초 유형의 천체들은 필요한 숨겨진 질량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암흑 물질의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그 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마초 가설은 상당 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해답을 일반적인 천문학적 천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암흑 물질은 단순히 희미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암흑 물질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과학자들은 이 물질의 몽타주 특징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물질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암흑 물질은 어둡다입니다. 이는 이 물질이 빛이나 다른 전작이
복사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광자에게는 완전히 투명한 셈이죠. 만약 당신이 암흑물질 조각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 물체는 완전히 보이지 않을 것이며 빛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 물질을 통과해 지나갈 것입니다. 둘째, 암흑물질은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합니다. 사실 이 중력 효과야말로 우리가 암흑물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서입니다. 암흑물질의 유일하게 알려진 발현 방식이죠. 이 물질은 별, 은하, 심지어 빛까지 끌어당기지만 다른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셋째, 암흑물질은 차가워야 합니다. 우주론에서 차갑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낮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암흑물질 입자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즉 느리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느리게 움직이는 물질만이 중력의 영향으로 뭉쳐서 밀도 높은 덩어리를 만들고 이후 은하가 탄생하는 바탕이 되는 헤일로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뜨거워서 입자들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다녔다면 충분히 밀도 높은 구조를 형성하기도 전에 모두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주의 거대 구조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차가운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와 은하단의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주는 훨씬 더 균일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암흑물질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 물질은 우주 역사의 가장 초기 순간부터 존재해 왔으며 지난 약 140억 년 동안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용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고 중력 작용을 하며 차갑고 안정적인 물질이며 심지어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는 존재하지 않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 역할에 지원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일련의 엄격한 요구 조건인 것입니다. 암흑 물질을 연구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바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다만 이전에 다뤘던 미세 중력 렌즈 효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규모에서 발생하죠. 우리가 아주 먼 은하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와 그 은하 사이에 은하단 전체와 같은 거대한 질량체가 존재한다면 이 질량체의 중력장은 마치 거대한 우주 렌즈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그 주변을 지나는 빛은 이 휘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멀리 있는 은하의 이미지는 왜곡되는데 마치 호처럼 길게 늘어나거나 두 개로 갈라지거나 심지어는 아인슈타인 고리라고 불리는 완벽한 고리 모양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왜곡의 강도는 렌즈 역할을 하는 물체의 질량에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단을 관찰한 뒤 눈에 보이는 모든 별과 가스를 계산하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은하단이 훨씬 더 멀리 있는 다른 천체의 빛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관찰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실제 관측되는 왜곡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하단 내부에 강력한 렌즈 효과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추가적인 보이지 않는 질량, 즉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과학자들은 이러한 왜곡 현상을 분석하여 은하단 내부의 전체 질량 분포 지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질량의 대부분이 별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보이는 은하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하고 확산된 암흑물질 헤일로에 집중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총알 은하단 블렛 클러스터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한 결과물입니다. 충돌 순간의 사진을 보면 뜨거운 가스, 즉 가시 물질은 서로 부딪히면서 속도가 느려져 중앙에 머물러 있는 반면 중력 렌즈 지도에서 나타나는 주요 질량인 암흑 물질은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서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양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암흑 물질이 중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물질과도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은하 관측 말고도 암흑 물질의 존재를 시사하는 완전히 독립적인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주 배경 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빅뱅의 메아리이며 우주가 겨우 38만 살이었던 가장 초기 우주에서 나온 빛입니다. 그때까지 우주는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양성자, 전자, 광자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우주가 충분히 식었을 때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형성했고 우주는 갑자기 투명해졌습니다. 플라즘에 갇혀있던 빛이 마침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 빛을 오늘날 하늘 모든 방향에서 오는 마이크로파 복사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복사는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복사 지도에는 아주 작은 온도 요동 플럭추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이는 평균보다 10만 분의 1도 정도 더 뜨겁거나 차가운 점들입니다. 이러한 요동은 최초 물질 덩어리의 흔적이며 이 덩어리들이 자라나 오늘날의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점들의 크기와 분포를 분석하여 초기 우주의 구성 성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결의 패턴을 통해 어떤 돌이 던져졌는지 유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관측하는 요동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보통 물질, 즉 바리온 물질이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약 5%만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7%는 차가운 암흑 물질, cold dark matter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가장 초기 우주를 관측하여 얻은 이 수치들은 현대 은하 관측을 통해 얻은 수치들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실을 가리키는 완전히 독립적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치는 차가운 암흑 물질 모델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물질 없이는 우리는 은하의 회전은 물론 우주 배경 복사의 구조,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반적인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은 소위 표준 모형 너머에 있는 완전히 새롭고 미지의 물리학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표준 모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본 입자들, 쿼크, 렙톤, 보존과 4가지 기본 상호작용 중 3가지 강력, 양력, 전자기력을 훌륭하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모형에는 차가운 암흑 물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암흑 물질은 새로운 물리학으로 나아가는 창문인 셈입니다. 이에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 새로운 입자가 무엇일지에 대해 수많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수년 동안 가장 대중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된 후보는 바로 윈프 WIMP입니다. 윈프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의 약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윈프는 양성자보다 약 100배 정도 더 무거운 입자입니다. 이들은 강력이나 전자기력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암흑인 이유, 일부 방사성 붕괴를 담당하는 바로 그 약한 핵 상호작용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설이 그토록 매력적일까요? 소위 윈프의 기적 때문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만약
초기 우주에 이러한 입자들이 존재했고 다른 입자들과 열평형 상태에 있었다면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이 입자들의 수는 쌍소멸, 두 입자가 충돌하여 다른 입자로 변하는 현상 때문에 점차 감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윈프의 양이 현재 관측되는 암흑물질의 밀도를 설명하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양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우연의 일치는 너무 완벽해서 단순한 행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준 모형을 확장하는 많은 이론들, 예를 들어 초전대칭 슈퍼시메트리 같은 이론들은 이러한 입자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예측합니다. 초전대칭은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마다 더 무거운 초대칭짝 슈퍼파트너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초대칭짝들 중 가장 가벼운 것은 보통 안정적이며 윈프가 갖춰야 할 모든 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윈프 가설은 암흑물질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기본 입자 물리학 내의 다른 몇 가지 난제들까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윈프 BMP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상호작용이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지구는 우리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초 수십억 개의 가상의 입자가 우리 몸과 지구 전체를 통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거의 아무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윈프가 우리 몸속 원자핵과 충돌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로 구성된 초대형 검출기를 만들고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충돌을 기록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 직접 검출 실험은 바로 이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윈프 신호를 모방할 수 있는 우주선이나 자연 방사능 같은 배경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이 검출기들은 지하 깊은 곳, 예를 들어 폐광이나 산 아래에 건설됩니다. 단단한 안반층이 자연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검출기 자체는 보통 제논이나 아르곤과 같은 초고순도 액체 비활성 기체로 채워진 거대한 탱크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윈프가 마침내 제논 원자핵과 충돌하면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전달합니다. 충돌로 인해 반동하는 원자핵은 작은 섬광, 즉 스킨틸레이션을 만들고 동시에 몇 개의 전자를 방출합니다. 탱크의 위아래에 설치된 민감한 광 검출기는 이 빛과 전자를 모두 포착하여 상호작용이 발생한 위치와 에너지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실험으로는 이탈리아의 엑시노넨티, 미국의 LUX 제플린, LG, 그리고 중국의 판다엑스가 있습니다. 이 실험들은 이미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감도를 달성했지만 아직까지 윈프에서 비롯된 설득력 있는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윈프의 특성을 재검토하거나 다른 가설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윈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상호작용하거나 그 질량이 다른 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암흑물질 자체가 윈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탐색 외에도 윈프 BMPS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간접 탐색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윈프는 일반 물질과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때로는 윈프끼리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은하의 중심부나 위성 외소 은하의 중심처럼 암흑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런 충돌이 더 자주 발생해야 합니다. 두 윈프가 충돌하면 쌍소멸, 안니힐라티 하여 사라지고 그 에너지는 광자 특히 감마선, 중성미자, 전자, 양전자와 같은 일반 입자의 흐름으로 변환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쌍소멸의 부산물들을 망원경으로 포착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페르미 LAT 같은 우주 감마선 망원경은 은하 중심에서 오는 과도한 감마선 신호를 찾기 위해 하늘을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만약 우리가 펄서나 블랙홀처럼 이미 알려진 천체 물리학적 출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호를 포착한다면 이는 곧 암흑물질 쌍소멸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남극에 위치한 아이스큐브 같은 중성미자 망원경은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이 망원경들은 태양의 중력장에 포획되어 핵에 쌓인 윈프가 쌍소멸하면서 발생했을 수 있는 중성미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데이터 속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와 이상 현상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하 중심에서 나온 감마선 과잉 신호는 그 특성이 윈프의 신호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분석 결과 이 신호들은 미처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밀리초 펄서와 같은 훨씬 더 평범한 원인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암흑물질의 쌍소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탐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대한 침묵은 가장 단순한 윈프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며 물리학자들이 탐색 영역을 더욱 넓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을 찾는 세 번째 방법은 C. 아르노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 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찾는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윈프 바이엠피가 쌍소멸하며 일반 입자로 변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일반 입자들을 충돌시켜 그 과정에서 암흑 물질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LHC에서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뒤 서로 충돌시킵니다. 충돌 지점에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2에 따라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는 매우 무거운 입자를 포함한 새로운 입자의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충돌 지점 주변에 설치된 검출기들은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입자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암흑물질 입자가 보이지도 않고 검출기와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결측 에너지, 미싱 에너지를 가진 충돌 사건을 찾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충돌 후 입자들의 총 에너지와 운동량은 충돌 전과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만약 충돌 결과로 암흑물질 입자 한 쌍이 생성되었다면 이들은 검출기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운동량의 일부를 싣고 사라집니다. 검출기는 눈에 보이는 입자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흩어지고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는 현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밀쳐낸 것처럼 말이죠. 이 불균형, 즉 결측 횡단 에너지, Missing Transverse Energy, 야말로 보이지 않는 입자가 탄생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연구는 LHC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강력한 광자나 강입자 제트, H-헤이드론 제트가 생성되었는데 동시에 큰 결측 에너지가 관측되는 사건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측된 모든 충돌 사건들은 표준 모형, 스탠더드 모델의 예측과 매우 잘 일치합니다. LHC에서는 새로운 물리학이나 암흑 물질 입자 탄생을 확신할 만한 신호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암흑 물질에 대한 또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만약 윈프가 존재한다면 그 특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어쩌면 암흑 물질 자체가 윈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윈프 탐색이 아직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 후보의 다른 유형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입자 중 하나가 바로 엑시온입니다. 엑시온은 가상의 극도로 가벼운 입자입니다. 이 입자는 1970년대에
강한 CP 문제라고 불리는 입자 물리학의 완전히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약한 핵력과는 달리 강한 핵력은 왜 특정한 대칭성, 즉 CP 불변성을 깨뜨리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은 새로운 입자인 엑시온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전혀 다른 목적으로 구한된 이 입자가 암흑 물질에 적합한 수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거운 윈프와 달리 엑시온은 전제에 비해 수십억 배나 가벼운 극도로 미세한 질량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들은 입자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초기 우주에서 이들은 엄청난 양으로 생성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바다, 즉 거대한 결맞은 장 초헤런 필드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엑시온은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이들의 집단적인 파동 효과는 감지될 수 있습니다. 엑시온의 주요 예측 속성은 강한 자기장 내에서 광자, 즉 빛의 입자로 변환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엑시온을 찾기 위한 실험들은 바로 이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ADMX, 즉 암흑물질 엑시온 실험입니다. ADMX는 내부에 속이 빈 구리 상자인 공동 공진기를 갖춘 강력한 초전도 자석으로 구성됩니다. 이 검출기가 은하의 엑시온 바다를 지나갈 때 일부 엑시온이 강한 자기장에 들어가 마이크로파 광자로 변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공진기의 주파수를 엑시온의 질량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맞춘다면 공명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는 매우 미약한 마이크로파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 수신기를 원하는 방송국에 맞추는 것과 유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엑시온의 정확한 질량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광범위한 주파수 영역을 매우 느리게 스캔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하고 오랜 작업이지만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이러한 실험들의 민감도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엑시온은 윈프에 대한 우아하고 매력적인 대안이며 만약 발견된다면 물리학에 이중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암흑 물질 후보들을 살펴보면 더 이색적인 아이디어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불활성 중성미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중성미자가 세 가지 유형, 즉 전자, 뮤온, 타우 중성미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가벼운 입자로 양력과 중력 상호작용에만 참여합니다. 이 일반 중성미자들은 오랫동안 암흑물질의 후보로 여겨졌지만 이후 너무 가볍고 빠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암흑물질에 속하며 은하계의 형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론들은 소위 불활성 중성미자라고 불리는 네 번째 유형의 중성미자가 존재한다고 예측합니다. 이 중성미자가 불활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중력을 제외하고는 표준 모형의 어떤 상호작용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중성미자와는 오직 매우 특정한 혼합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상호작용합니다. 만약 불활성 중성미자가 충분히 무겁다면, 즉 킬로전자볼트, KB 범위의 질량이라면 이들은 따뜻한 암흑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중성미자보다는 무겁지만 윈프보다는 훨씬 가벼운 질량입니다. 이들은 은하를 형성할 만큼 충분히 느리면서도 가장 작은 규모에서의 구조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어서 기존의 차가운 암흑물질 모델의 일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에는 흥미로운 예측이 따릅니다. 불활성 중성미자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아주 드물게 일반 중성미자와 광자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출되는 광자는 불활성 중성미자 질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아주 특정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붕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은하와 은하단의 X선 스펙트럼에서 특정 에너지 대역의 미세한 방출선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약 3.5 keV 에너지를 갖는 신비한 X선 방출선이 발견되었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질량 7keV의 불활성 중성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이 소식은 큰 화제를 모았지만 이후 이어진 더 정밀한 관측들은 해당 신호를 명확하게 확증하거나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며 불활성 중성미자를 향한 탐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입자 물리학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주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중력의 법칙 자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론하는 모든 과정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모든 규모에서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론들을 태양계 내에서만 높은 정확도로 검증해 봤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은하와 은하단의 규모에서는 중력이 다르게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은 대안 이론들의 근간이 되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MOND, 즉 수정 뉴턴 역학, Modified Newtonian Dynamics입니다. 이 이론은 1980년대 이스라엘의 물리학자 모르데하이 밀그롬이 제안했습니다. 모엔디의 핵심은 중력의 법칙이 가속도가 매우 작을 때 변한다는 것입니다. 태양계처럼 우리가 익숙하며 가속도가 큰 환경에서는 중력이 뉴턴 방식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별들이 매우 약한 중력 인력을 받고 가속도가 극히 작은 은하의 외곽에서는 중력이 뉴턴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추가적인 인력 덕분에 별도의 질량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은하 외곽의 별들이 왜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엔디는 단 하나의 새로운 보편적 매개 변수만으로 수많은 은하의 회전 곡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해냅니다. 이는 매우 깔끔하고 우아한 설명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모엔디는 은하단 규모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하단의 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엔디조차도 여전히 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일정량의 결여된 질량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MOND는 총알 은하단 블렛 클러스터의 경우처럼 중력 렌즈 효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은하단에서는 질량 중심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중심과 명확히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MOND는 비상대론적 이론이며 이를 일반 상대성 이론 및 우주론, 특히 우주 배경 복사 CMB 데이터와 조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MOND를 일반 상대성 이론과 통합하려는 확장 이론들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매우 복잡하고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 수정 Modification of Gravity에 대한 아이디어는 과학적 논쟁의 주변부에 남아있으며 우리에게 항상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핵심 가설, 즉 암흑물질 입자의 존재로 돌아가서 이 물질이 우주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암흑물질은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모든 가시적인 구조의 토대를 마련한 보이지 않는 건축가 역할을 합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했지만 아주 미세한 양자적 밀도 요동이 존재했습니다. 밀도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지역에서는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했고 주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여기서 암흑물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일반 물질,
즉 바리온 물질은 복사광자와 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빛의 압력 때문에 바리온 물질은 밀도 높은 덩어리로 뭉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암흑 물질은 이러한 압력에서 자유로웠죠. 그 결과 암흑 물질 덩어리들이 중력의 작용을 받아 가장 먼저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중력 우물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물질은 마치 웅덩이로 흘러 들어가는 물처럼 이미 만들어진 이 우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암흑 물질은 실타래와 덩어리 헤일로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골격, 즉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들었고, 그 위에 가시 물질이 달라붙은 것입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암흑 물질 헤일로, 내부에서는 가스가 압축되고 냉각되면서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구조 형성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현재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이 크고 복잡한 대상들이 형성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뮬레이션에서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에 해당하는 초기 조건을 설정하고 차가운 암흑 물질을 추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은하들이 거미줄처럼 분포하는 거대 규모 구조 측면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관측하는 모습과 놀랍도록 유사한 가상 우주를 얻게 됩니다. 이는 차가운 암흑 물질을 포함하는 표준 우주론 모델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간접적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표준 냉암 흑물질 모형은 은하단이나 우주 거미줄 같은 거대 규모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모형이 개별 은하 크기처럼 작은 규모에서의 예측과 실제 관측 결과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소규모 문제라 불리는 몇 가지 불일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커습 헤일로 문제입니다. 냉암 흑물질에 기반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은하 헤일로의 중심부로 갈수록 암흑 물질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뾰족한 커습, COSP, 첨두를 형성해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암흑 물질이 지배적인 외소 은하 같은 실제 은하들을 관측해보면 중심의 커습 대신 밀도가 일정한 코어, 코레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도는 중심부로 높아지다가 이후 평탄한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일치는 우리가 가진 암흑물질 모형에 무언가 결함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문제는 실종된 위성은하 문제입니다. 모델링에 따르면 우리 은하처럼 큰 은하 주변에는 수많은 작은 위성은하들이 공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수천 개의 서브 헤일로, 수파로를 보여주지만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것은 고작 수십 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많은 위성은하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이 문제들이 이론에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별 형성이나 초신성 폭발 같은 천체 물리학적 과정이 암흑물질의 중앙 커습을 뜨겁게 가열하고 팽창시켜 코어로 변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실종된 위성들은 별을 형성할 능력이 없어서 완전히 암흑 상태로 남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암흑 물질의 특성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암흑 물질 입자들이 중력 외에도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면 이른바 자기 상호작용 암흑 물질이 커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은 암흑 물질 연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우주에는 암흑 물질 말고도 또 하나의 어두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인데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암흑 물질이 중력을 통해 우주를 하나로 묶고 물질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질량이라면 암흑 에너지는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음압 네거티브 프레셔를 가진 가상의 에너지 형태입니다. 90년대 후반 두 독립적인 천문학 연구팀이 먼 초신성을 관측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주가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천문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이 가속 팽창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론 모델에 암흑 에너지라는 새로운 실체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우주의 총 에너지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5%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일반 물질, 보통 물질. 약 27%는 보이지 않는 중력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암흑 물질. 그리고 나머지 68%는 우주를 밀어내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암흑 물질보다 암흑 에너지에 대해 훨씬 더 적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아마도 기초 물리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우주 상수라고 불리는 진공 에너지 개념이지만 이론적 계산값과 실제 관측값 사이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우주 암흑 영역의 두 축입니다. 둘 다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끌어모으고 다른 하나는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우리 우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서 암흑 물질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암흑 물질은 은하의 눈에 보이는 원반, 디스크, 훨씬 너머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구형의 헤일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수 중심을 공전하면서 이 헤일로 속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마치 암흑 물질 입자들이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처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검출 실험들이 포착하려는 것이 바로 이 암흑 물질 바람입니다. 이 바람의 속도는 초당 약 220km에 달합니다. 태양 근처의 암흑 물질 밀도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 만약 윈프 WIMP가 존재한다면 매초 1제곱 센티미터당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윈프가 통과할 만큼은 충분합니다. 이 암흑 물질 바람의 흥미로운 특징은 바로 연간 변조 annual modulation 현상입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초당 약 30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북방구 기준 여름에는 지구의 공전 속도가 태양계가 헤일로를 통과하는 속도에 더해지면서 암흑 물질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반면 겨울에는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속도가 상쇄되어 바람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지하 검출기에서 포착되는 사건의 수가 1년 동안 미세하게 변화해야 하며 6월의 최대치, 12월의 최소치에 도달해야 합니다. 수년간 이탈리아의 다마 리브라, 다마 라이버라 실험팀은 바로 이러한 연간 변조 신호를 관측했으며 그 신호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암흑 물질을 직접 검출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다른 고감도 실험 장치들도 다마 리브라와 같은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과학계에서는 매우 긴장되고 흥미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마 리브라 검출기가 신호를 모방하는 알려지지 않은 배경 잡음을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암흑 물질이 그들의 검출기 요오드와 나트륨 결정으로 구성화, 액체 크세논이나 아르곤 기반 검출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차에 남아 있습니다. 외소 구형 은하들은 우리 은하와 다른 큰 은하들 주위를 공전하는 작고
희미한 위성 은하들입니다. 이 은하들은 암흑 물질 연구를 위한 독특한 천연 실험실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은하들의 가스가 거의 없고 별들은 매우 늙고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하들에서 별의 질량 대비 암흑 물질의 질량비는 수백 대 1, 심지어 수천 대 1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별들은 우리가 중력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드문 반딧불이와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들의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하여 이 천체들에 포함된 암흑 물질의 질량과 밀도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외소 구형 은혜는 일반적인 물질이나 초신성 폭발과 같은 천체 물리학적 과정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들은 암흑 물질 쌍소멸 신호를 찾는 데 이상적인 목표가 됩니다. 만약 윈프가 쌍소멸을 한다면 이러한 깨끗한 천체들에서 나오는 감마선 흐름은 다른 감마선 소스가 많은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나오는 신호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관측되어야 합니다. 페르미 LAT과 같은 우주 망원경은 수년 동안 이러한 수십 개의 은하들을 면밀히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은하들에서 어떤 과도한 감마선 방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윈프 쌍소멸 확률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엄격한 제한치를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벼운 윈프 모델의 경우 이 데이터는 그들이 전체 암흑 물질을 구성할 가능성을 이미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가들이 더 무거운 윈프를 고려하거나 쌍소멸이 더 복잡한 채널을 통해 일어나는 모델을 살펴보거나 아예 쌍소멸하는 암흑 물질 아이디어를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이처럼 자꾸 눈에 띄지 않는 은하들이 우주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푸는 우리의 노력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단순히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만큼이나 복잡한 암흑 영역 전체를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암흑 물질 입자는 단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입자들 사이에는 자체적인 상호작용, 이를테면 암흑화학이나 심지어 암흑 광자에 의해 전달되는 암흑 전자기장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 개념은 이론 구축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며 기존의 표준 차가운 암흑 물질 모델이 직면했던 몇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상호작용 암흑 물질처럼 암흑 물질 입자들이 우리와는 전혀 반응하지 않지만 그들끼리는 강하게 충돌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가설은 왜 은하 중심에서 뾰족한 밀도 봉구리, 즉 첨점 대신 평평한 밀도 핵이 관측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암흑 물질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교환하고 그 결과 중심 밀도 봉구리가 부드럽게 완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암흑 광자 모델은 탐지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암흑 광자가 일반 광자와 아주 미세하게 섞이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입자에서 극히 희귀한 붕괴가 관측되거나 혹은 가벼운 입자를 탐색하는 실험에서 예상치 못한 신호가 포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암흑 영역의 존재는 단순한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일부 천문학적 이상 현상까지 해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하 내부에 암흑 원반을 형성시키거나 은하단 충돌 과정에서 훨씬 복잡한 역학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현재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추론과 가설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따라 우리는 불필요하게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암흑 물질 모델들이 계속해서 실험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암흑 세계가 훨씬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아이디어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순한 하나의 새 입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에 가려져 있던 완전히 새롭고 평행한 우주 전체를 발견하는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래를 내다봅시다. 차세대 실험과 관측소들은 우리를 암흑물질의 비밀에 얼마나 더 가깝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암흑물질을 직접 탐지하는 분야에서는 훨씬 더 대규모이면서도 민감한 검출기들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윈, 미국의 XLZD와 같은 차세대 프로젝트들은 수십 톤에 달하는 액체 제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검출기들의 민감도는 매우 높아서 넓은 질량 범위에 윈프 WIMP를 포착하거나 혹은 소위 중성미자 배경 한계 뉴트리노 플로어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한계는 태양이나 다른 천체 물리적 근원에서 오는 중성미자가 만들어내는 배경 신호와 윈프 신호를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근본적인 지점입니다. 만약 이처럼 강력한 실험들마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는 고전적인 윈프 가설에 대해 매우 강력한 반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간접 탐지 분야에서는 체렌코프 망원경 배열 CTA과 같은 차세대 체렌코프 망원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관측소는 괴너지 감마선에 대해 전례 없는 민감도를 갖추게 되며 은하 중심부를 훨씬 더 깊숙이 들여다보며 소멸 신호를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천문 관측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나 건설 중인 지상 망원경 베라 루빈 관측소 비에라-C 루빈 observatory와 같은 시설들은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 우주에 분포된 암흑 물질의 전례 없이 상세한 지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모델들의 소규모 스케일 예측을 새로운 정확도로 검증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 보다 훨씬 강력한 미래의 충돌기들은 더 높은 에너지 영역을 탐색하여 암흑 물질 입자를 직접 생성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우리는 암흑 물질 탐색의 황금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하 실험실, 우주, 그리고 충돌기라는 모든 전선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의 조합은 마침내 이 위대한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낼 실제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에 관한 가장 기묘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바로 소위 원시 블랙홀 가설입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새로운 입자가 아니라 별의 붕괴가 아닌 빅뱅 직후 최초의 순간에 형성된 블랙홀이라면 어떨까요? 초기 우주에는 엄청난 밀도 변동, 즉 요동이 있었습니다. 밀도가 극도로 높았던 공간 영역 전체가 소행성 질량부터 태양 질량 수천 배에 이르는 다양한 질량의 블랙홀로 직접 붕괴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시 블랙홀, 즉 원블은 암흑 물질의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이들은 빛을 방출하지 않고 오직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하며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은 수십 년 동안 인기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력파 관측소인 라이고 리고와 비르고 빌고가 표준 천체 물리학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태양 질량 수십 배에 달하는 블랙홀 합체 현상을 포착하면서 이 가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그 원시 블랙홀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정 질량 범위 내에 존재하는 원시 블랙홀의 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수많은 천문학적 관측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원불이 너무 많다면 우리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훨씬 더 많이 관측했을 것이며 이들이 성단을 파괴하거나 성간가스를 과도하게 뜨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암흑물질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원시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질량 범위는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소행성 질량대처럼 몇몇 좁은 창, 즉
가능성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물질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러한 특이한 물체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은 여전히 유효하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원시 블랙홀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주론의 혁명적인 발견이 될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은하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별과 행성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물질 입자들이 쌍소멸할 수 있다면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의 중심에 모인 암흑물질은 추가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은 주변을 지나가는 암흑물질 입자들을 끊임없이 포획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핵에 가라앉아 농도가 높아집니다. 만약 그곳에서 쌍소멸이 시작된다면 에너지가 방출되어 태양의 핵을 가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효과는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겠지만 별의 내부 구조와 우리가 지구에서 측정하는 중성미자 뉴트리노 흐름을 미세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우주 최초의 별들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이 초기 별들은 매우 밀도가 높은 암흑물질 헤일로의 중심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원시별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암흑물질의 쌍소멸이 너무나 강렬해서 별을 유지하는 지배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상의 천체들은 암흑별이라고 불립니다. 이 암흑별들은 일반적인 1세대 별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수명도 길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장 초기의 우주를 들여다보면서 이 이국적인 천체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암흑물질은 지구 또는 목성과 같은 행성의 핵에 축적되어 그 쌍소멸이 행성 내부의 열 흐름에 미세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모든 아이디어는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암흑물질이 우리 세계의 구조에 얼마나 깊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혀 있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무게를 재고 암흑물질의 정확한 양을 알아내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를 매우 높은 정밀도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우주론적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중 두 가지를 언급했었죠. 바로 우주 배경 복사 CMB의 요동 분석과 은하단 내 은하들의 움직임 속도 측정입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방법은 바로 중입자 음향 진동 바리온 아쿠스틱 오실레이션스 BAO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주가 뜨거운 플라스마 상태였던 초기 우주에는 마치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물결처럼 음파가 퍼져나갔습니다.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이 파동들은 멈췄고 물질 분포에 독특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은하들 사이에는 음파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리와 동일한 특정한 선호 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는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에서 일종의 표준자, 스탠더드 룰러 역할을 합니다. 이 표준자에 보이는 크기가 은하까지의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팽창의 역사를 매우 정확하게 복원하고 결과적으로 우주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은하단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은하단이 형성되는 원동력은 중력이기 때문에 은하단의 개수와 질량은 우주 전체 물질의 총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관측된 은하단의 개수를 이론 모델의 예측치와 비교함으로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즉 암흑물질과 일반 물질 모두의 총량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처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들, 즉 우주 배경 복사, 은하단 역학, 중입자 음향 진동 BAO, 은하단 개수 측정, 그리고 중력 렌즈 현상 및 초신성 데이터까지 모두가 동일한 수치로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약 32%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물질 중 85%는 암흑 물질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관측 결과들 간의 놀라운 일치는 람다 CDM 우주론 모형, 여기서 람다는 암흑 에너지를, CDM은 차가운 암흑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매우 성공적이고 견고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암흑 물질 CDM 모델은 여전히 불완전한 그림입니다. 이 모델은 암흑 물질이 얼마나 많고 거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알려주지만 그 미시적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입자인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정 입자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일부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불편함과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던 윈프 WIMP를 수십 년간 찾아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은 대안적인 아이디어와 모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론적 가능성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엑시온과 같이 매우 가벼운 암흑 물질 모델을 살펴보거나 그 반대로 매우 무거운 암흑 물질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상호작용을 가진 완전한 암흑 섹터가 존재할 가능성도 탐구 중입니다. 일부 모델은 암흑 물질이 비록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붕괴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특정 천체 물리학적 이상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흑 물질이 공간의 추가 차원에서 비롯된 효과의 발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위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과학적 과정의 징후입니다. 기존에 단순했던 아이디어가 입증되지 않을 때 이는 새롭고 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의 등장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연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암흑 물질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험 데이터가 등장하는 순간 언제라도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과학혁명은 바로 이런 순간에 일어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과 중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르는 매우 약한 힘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약한 핵력에 참여할 수 있는 윈프 WIMPs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유형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일부 모델들은 암흑 물질 입자가 양성자나 전자와 충돌하여 산란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관측 가능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암흑 물질 입자가 지구를 통과하면서 지각의 원자들과 아주 드물게 충돌하여 지구 내부를 미세하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이 효과는 매우 미미하겠지만 초정밀 지구 물리학 기기를 사용한다면 측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암흑 물질이 초기 우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 배경 복사나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의 분포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초기 핵합성 시대, 즉 빅뱅 직후에 몇 분 동안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원소들의 비율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천문 관측은 이 비율을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묘한 효과를 찾는 것은 암흑 물질 연구의 또 다른 핵심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 물리학자, 실험 과학자, 그리고 관측 천문학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령 실험실에서 암흑 물질 입자를 직접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세상에 미치는 이 미세한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암흑 물질의 특성에 대해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암흑 물질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관한 더욱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우리 지구, 별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겨우 5% 정도를 차지하는 미세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엄청난 충격을 가합니다. 이 발견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밝혀낸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그리고 우리 은하가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임을 보여준 허블의 발견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를 구성하는 주된 물질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암흑의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가시 물질의 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실제의 본질 자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장비와 이해를 넘어 숨겨진 다른 법칙과 실체는 또 무엇일까요? 암흑 물질의 수수께끼는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동시에 더 깊은 탐구를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과학적 발견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우주 물질의 85%를 차지하는 영역으로의 접근을 열어줄 것이며 어쩌면 현재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물리학의 세계를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마주한 가장 위대한 지적 도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통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같은 존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바로 총알은하단 블렛 클러스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은하단은 암흑 물질 연구의 황금 표준 골드 스탠더드로 불리는 독특한 천체입니다. 공식 명칭은 1예 16257 밀류기이죠. 총알은하단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최근인 약 1억 5천만 년 전 두 개의 거대한 은하단이 충돌한 결과물입니다. 두 은하단이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관통했을 때 그 구성 요소들은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은하단 내 일반적인 바리온 물질의 대부분은 별이 아닌 뜨거운 은하간 가스 형태로 존재합니다. 충돌 과정에서 이 가스 구름들은 서로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엄청난 저항을 받았고 그 결과 수백만 도까지 가열되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우리는 찬드라 같은 X선 망원경을 이용해 이 가스를 관측할 수 있는데 현재 이 가스는 충돌의 중심, 즉 서로 멀어지고 있는 두 은하 그룹 사이에 주로 모여 있습니다.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 자체는 가스 구름보다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마치 총알처럼 서로 거의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 이 은하단의 질량 분포 지도를 확인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 지도는 실제 중력의 근원이 되는 질량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 질량은 뜨거운 가스가 모여있는 중앙이 아니었습니다. 질량의 두 주요 정점 픽스은 이미 서로를 통과해 지나간 두 은하 그룹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은하단의 주 질량은 충돌 시 감속되지 않고 통과했지만 보이는 물질, 가스의 대부분은 뒤처져 느려졌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암흑 물질과 바리온 물질이 분리되는 것을 직접 관측한 증거입니다. 이 현상은 중력 효과를 보이는 물질에 직접 연결하는 수정된 중력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총알 은하단은 질량은 가지고 있지만 전자기적으로는 상호작용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은하단은 말하자면
작동 중인 암흑 물질을 포착한 사진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암흑 물질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아주 이상한 은하들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이들을 바로 암흑 물질이 없는 은하라고 부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초확산 은하인 NGC 1051 DF2입니다. 이 은하에서 성단, 즉 별 무리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은하의 전체 질량이 거의 전적으로 별들의 질량만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암흑 물질이 존재할 공간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발견이었는데, 왜냐하면 천문학계에서는 은하들, 특히 이처럼 희미한 은하들은 반드시 거대한 암흑 물질 헤일로 내부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이프4라는 또 다른 유사 은하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표면적으로는 암흑 물질의 존재 자체에 반대하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은하 형성에 필수적이라면 어떻게 암흑 물질이 없는 은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암흑 물질 모델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과 분리될 수 있는 실제하는 실체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하의 비정상적인 회전 현상이 수정된 중력 법칙의 결과라면 이 효과는 모든 은하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처럼 효과가 꺼진 은하는 존재할 수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암흑 물질이 실제로 물질이라면 그것이 나중에 별을 형성하는 가스로부터 분리되었을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집된 은하단 내에서의 복잡한 중력 상호작용의 결과로 분리가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거의 없는 상태부터 완전히 지배적인 상태까지 그 함량이 서로 다른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암흑 물질과 일반 물질이 동일한 현상이 아닌 두 개의 별개의 구성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은하들이 형성된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주의 전체 그림에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이 암흑 물질이 물리학의 다른 주요 미스터리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윈프 WIMP 가설이 초대칭 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미 언급했습니다. 초대칭 이론은 소위 계층 문제 히에라키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는데요. 이는 힉스 보존이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것보다 왜 그렇게 가벼운지, 또 중력이 다른 근본적인 힘들에 비해 왜 이렇게 약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대칭 이론은 이 문제들을 매우 우아하게 해결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다양한 새로운 초짝입자 슈퍼파트너의 존재를 예언합니다. 이 초짝입자들 중 가장 가벼운 것이 안정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암흑 물질의 완벽한 후보가 됩니다. 따라서 LHC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초대칭 입자를 발견하는 것은 암흑 물질의 본질을 동시에 밝혀내는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연결고리는 물질-반물질 비대칭성이라는 미스터리입니다. 우주에는 거의 물질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빅뱅 당시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동등한 양으로 탄생했어야만 합니다. 왜 물질이 승리했을까요? 일부 이론에서는 이 비대칭성을 유발한 메커니즘이 암흑 물질 입자도 함께 만들어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비대칭 암흑 물질 모델에서는 우주에 있는 암흑 물질의 양이 우연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리온 물질의 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일 이론 GUTs과 끈 이론과의 연관성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론들은
모든 힘과 입자를 단일한 수학적 구조 내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암흑물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롭고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따라서 암흑물질의 수수께끼는 단순히 독립된 천문학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에 대한 훨씬 더 심오한 이해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엑시온으로 다시 돌아가 최근 윈프 WIMP 신호가 전혀 포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가설이 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엑시온은 강한 핵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인 양자 세격학 QCD의 강한 C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CP 대칭을 깨뜨릴 수 있는 항탐을 허용하는데 이는 곧 중성자가 측정 가능한 전기 쌍극자 모멘트, Electric Dipole Moment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만약 중성자에 이러한 모멘트가 존재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수많은 자릿수, 수백 자릿수나 작을 정도로 극도로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패체이 퀸. 이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장 필드를 도입했는데 그 장의 양자 퀀툼가 바로 엑시온입니다. 이 장은 이론상 존재했던 원치 않는 한글 동적으로 영존으로 만들어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자 물리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입자가 차가운 암흑 물질의 훌륭한 후보로까지 떠올랐다는 사실은 엑시온 가설에 매우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탄생한 엑시온은 일종의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 보세 아인슈타인, 컨덴세이트 상태를 형성하며 마치 거대한 간섭성 파동, 초헤렌트 웨이브처럼 움직입니다. 이는 흥미로운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엑시온 암흑 물질은 파동의 특성상 윈프가 만드는 구조보다 작은 규모에서 더 부드러운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커슨 문제 QSP 프로블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경량 엑시온은 자체 중력으로 뭉쳐있는 거대한 덩어리인 엑시온별 또는 보존별이라 불리는 특이한 천체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엑시온 탐색은 현재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엑시온이 광자로 변환되는 것을 찾는 ADMX와 같은 실험 외에도 다른 접근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핵에서 방출된 엑시온이 강력한 자기장에서 X선으로 변환되는 현상을 CERN의 KAIST와 같은 엑시온 헬리오스코프, 악시온 헬리오스코프 실험을 통해 포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또한 엑시온장이 일반 입자의 스핀에 미치는 영향을 찾는 아이디어도 있는데 KSPER과 같은 실험이 바로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탐색의 영역은 매우 넓으며 많은 물리학자들은 바로 이 엑시온 연구 분야에서 다음번 큰 과학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정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암흑물질의 존재를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증거들은 완전히 다른 규모에서 수많은 독립적인 출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하의 회전 곡선입니다. 은하 외곽의 별들이 너무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양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은하단 내 은하들의 역동성입니다. 은하들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인 중력이 이들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은하단은 오래전에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거대한 은하단이 멀리 있는 물체의 빛을 눈에 보이는 질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하게 왜곡시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얻은 질량 분포 지도는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우주 배경 복선입니다.
이 복사에서 관측되는 온도 변동의 구조는 초기 우주에 일반 물질보다 5배 더 많은 차가운 암흑 물질이 존재했을 때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우주의 거대 구조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거미줄 구조는 초기 중력 골격을 형성한 암흑 물질이 있을 때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총알, 은하단과 같은 천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암흑 물질과 일반 물질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암흑 물질 가설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가설 중 하나입니다. 이 가설을 거부하려면 이 모든 다양한 관측 결과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극도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과학계의 압도적인 다수는 암흑 물질이 실제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제 우주의 어두운 심연을 따라온 우리의 길고도 평온했던 여정이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별들과 왜곡된 빛의 관찰을 통해 과학자들이 우리 세계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존재를 믿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암흑 물질이 단순히 희미한 별이나 먼지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깊은 지하 실험실과 강력한 충돌기, 즉 콜라이더를 찾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윈프든 깃털처럼 가벼운 액시온이든 이 찾기 힘든 입자들을 향한 치열한 추적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건축가 없이는 은하도 별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서 아마도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입자를 찾고 있고 입자에 기반한 이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입자가 전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이 촉근 이론이 예측하듯 다른 숨겨진 차원들로부터 비롯된 중력 효과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빅뱅 초기에 생성되어 물질처럼 행동하는 잔여장, 잔유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 단순히 새로운 입자의 발견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실제 개념의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주 드라마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건물에서 빠진 벽돌 하나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건물이 완전히 다른 설계도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문턱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완전히 잠들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암흑 물질이 실제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입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대담한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맑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